네. 자, 우리가 지금 2006년도 대법원 판례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을 좀 음, 네, 여기군요. 예, 그 2006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요,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그 willful misconduct, 고의적 불법행위 관련해서 입증 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느냐 이와 관련된 판례인 것 같습니다. 1950년에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일명 바르사바 협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2조 2항 A호 전문을 보면은 뭐 탁송, 수화물,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인 책임은 1kg당 250프랑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금액 책임 제한 어, 관련한 조항입니다. 뭐 다만 승객 또는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탁송 수화물 및 화물을 인도할 당시 도착지에서 이익을 특히 신고하고 또한 필요로 하는 추가 요금을 지급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아까 살펴본 책임 제한 관련한 조항인데요. 어, 25조 전단을 보면은 이 책임 제한 규정이 고의적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뭐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뭐 이런 말도 있죠. 자기 또는 부자기로부터의 손해가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로부터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책임 한도액 조항이 이 책임 한도액 조항이 그 고의적 불법 행위가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의적 불법 행위가 증명된 경우라 했을 때 그 증명 책임자가 누구냐,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어, 우리 대법원은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이 책임 제한 조항의 적용 배제를 구하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책임 제한의 적용 배제를 구하는 자라면은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상대방, 뭐 송화인이나 수화인 등 그 운송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가 되겠죠. 그 자가 이게 고의적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책임 제한에 적용이 없다. 이렇게 주장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에 대한 증명은 정황 증거로서도 가능하지만 정황 증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다만 거기에는 손해 발생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게 고의적 불법 행위니까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과실이 무거운 것만으로는 고의적 불법행위 또 고의적 불법행위 또한 뭐 여기 29조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뭐 고의적 불법행위 그 법리 문구인데요. 보면은 무모한 행위, 무모한 행위라고 평가되셨다. 그러니까 손해 발생 개연성에 대한 인식 이게 이제 필수적 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과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지금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 그리고 상법은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 1kg당 19계약 단위 이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임 한도액 규정이 있고요. 운송인 면책 관련해서 여러 면책 사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물론 이건 이제 운송물 멸실 훼손의 경우인데요. 운송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외의 자가 수행한 운송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 충돌, 운송물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 행위, 뭐 이런 사유로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면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좀 포괄적인, 이게 보통 이제 캐치얼 클로즈라고 하죠. 기타 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운송인 책임이 면책되겠습니다. 지금 해상 운송인과 비교해서 보면은 해상 운송인 경우에 이제 면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송화인이 뭐 해상 운송인에게 가망 능력 주의 의무 또는 여기 보면은 뭐 상사 과실로서 운송물의 주의 의무 이런 사실을 입증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면 해상 운송인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상법 조항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항공 운송인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러한 사실, 불가항력적인 사실을 입증하면은 그대로 면책이 된다는 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비교적 광범위한 면책 리스트 사유가 인정이 되고요. 가망 능력주의 의무 위반이나 상사, 그러니까 운송물 주의 의무 위반 이런 걸 들어서 그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상 운송에 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요.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비교적 그 면책 사유가 좀 적고요. 이 면책 사유를 입증하면은 달리 무슨 가망 능력주의 의무 위반이나 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손해의 청구,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있고, 뭐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 뭐 손해도 있고, 뭐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 손해 청구에 관련한 일정한 조항들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만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헤이그 정서를 보자. 수화인이라는 건 이제 화물을 하자는 게 화물이죠. 송화인, 수화인, 화물을 인도받는 자입니다. 수화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그 상태를 점검하여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예. 그래서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제기해야 됩니다. 아까 관련해서 뭐 판례가 나왔나요? 예.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공운송장 관련 조항도 있고요. 항공운송서류에 유보함으로써 운송주권을 유보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기타 항공운송증권 아니더라도 독립적인 개별적으로 서면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자, 운송지연의 경우에는 운송물이 수화인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돼야 한다. 그래서 운송지연의 경우하고 운송물 멸실 훼손의 경우하고 달라요. 몬트리올 협약과 상법도 수화인은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면 운송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하는데
금멸시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 운송인은 제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소 요건이 됩니다.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권리는 도착지의 도착일, 항공기가 도착했어야 하는 날,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 그래서 그 포괄적으로 또 제소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소 기간이 아니군요. 2년의 기간 내에 소송이 제기돼야 하는 게 이게 제소 기간이고요. 이건 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그 제소 기간의 산정, 기간 산정 관련해서 우리 민법 총칙에 조항이 있지만 법정지국법에 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추구하는 소송은 대부분 국제소송이기 때문에 재판관할걸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샤바의 박은 여기 나옵니다만 4개의 재판관한 결정 기준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의 선택에 따라서 운송인의 주소지,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운송인이 계약을 체결한 영업소 소재지 또는 도착지 중 한 곳에서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재판관한 결정 기준을 인정하고 원고는 선택에 따라서 어느 재판관 할지에서 재판을 할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할권이 결정되면 이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법정지국법 근데 우리나라가 법정지국이면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소장을 송달하고 우리 민사소송법상 소송 절차 조항들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항공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이제 발행되는 운송증권이 항공화물운송장입니다. Air Consignment Note, Air Consignment 원어로는 Air Consignment Note 또는 Airway Bill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항공운송장은 후순하는 바와 같이 운송물의 수령에 대한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운송계약 증거로서의 기능, 증거증권으로서 기능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선화증권과 같은데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은 갖지 못해요. 무슨 인도증권성이나 처분증권성. 처분증권성은 좀 미약하게 인정이 되고요. 지시증권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명식으로 배설 통해서 전전 유통되지 않는 그러한 증권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타이틀, 물품의 타이틀, 소유권을 화치하는 증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화증권과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공화물운송장 발행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발행되는지. 자, 운송인은 송화인에 대해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송화인은 운송인에 대해 항공화물운송장을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교부된 항공화물운송장은 운송계약의 체계를 추정적으로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다. 증거조건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흠결이 있거나 또는 멸실되었다고 할지라도 운송계약의 존재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항공화물 운송장은 이제 증거증권이기 때문에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이제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은 항공화물 운송장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운송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계약은 화물운송장이 발행되든 발행되지 않든 유효한 계약, 그 유효성은 이제 독자적으로 정해야지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효하지 않은 항공운송계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운송인이 아닌 송화인이 작성하며 송화인이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운송인은 여기에 서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송인이 화물의 인수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화물운송장에 서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작성자는 송하인이 되겠습니다. 송하인은 항공화물 운송장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부적항이나 불일치로 인한 운송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항공화물 운송장은 송하인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운송인이 항공화물 운송장을 작성한 경우엔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송하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 항공화물 운송장은 3통의 원본으로 작성됩니다. 제1원본은 운송인을 위한 것이고 제2원본은 수하인, 그리고 제3원본은 송하인을 위한 것입니다. 수하인을 위한 제2원본은 운송물에 첨부되어 목적지로 송부되고 송하인을 위한 제3원본은 운송물을 인수한 운송인의 서명을 받아 송하인이 보관하며 송하인이 운송물을 처분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송하인은 운송물 처분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운송물 처분권 행사할 때는 이 항공화물 운송장이 사용되겠습니다. 자, 몬트리올 협약과 상법에서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일정한 사항을 적은 항공화물 운송장을 세부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화물 운송장은 운송에 관한 중요 사항과 운송 후 당사자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정서이다. 그래서 항공화물 운송장에 관해서 쭉 조항이 있습니다.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항공화물 운송장 세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세부라고 그랬죠? 아까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때 항공물건 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로 항공화물 운송장을 작성한 경우에 송하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것도 앞에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항공화물 운송장에 관한 조항들이 있고요. 이러한 세부의 항공화물 운송장, 즉 제1원본은 운송인용이며 제2원본은 수하인용, 그리고 제3원본은 송하인용이 된다. 운송인은 이러한 항공화물 운송장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세계의 주요 항공회사가 조직한 국제단체인 국제항공운송협회, 그 IATA, 이건 앞에 나왔는데요. 그때는 이제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이 아니고 어그리먼트였죠. 그래서 국제항공운송협정이고요. 그 공법적 문제 차원의 문제들, 정기선 항공에 관한 항공운송에 관한 어떤 규제에 관련한 협정입니다. 여기에서 IATA는 국제항공운송협회라고 해서 세계의 주요 항공회사가 조직한 국제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ATA는 지금 항공화물 운송장 형식이 통일되지 않은 데서 오는 항공운송상의 장애를 없애고 국제항공화물 운송의 발달 도모하기 위해서 통일적인 항공화물 운송장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IATA 통일 양식은 IATA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항공회사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항공화물 운송장의 법적 성질이라고 할까요?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송하인은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운송물을 출발지나 도착지 공항에서 반출하거나 항공기가 착륙 후 운송 중인 때 이를 중지하거나 운송물로 하여금 도착지에서 또는 착륙 후 운송 중에 항공화물 운송장에 수하인으로 지정된 자 이외의 자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운송물이 출발지 공항으로 회송될 것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소위 얘기해서 이게 송하인의 화물 처분권입니다. 송하인의 이런 처분권 행사에 대해서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항공화물 운송장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그 지시를 따른 때에는 운송인은 항공화물 운송장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송하인이 이러한 화물 화물 처분권을 행사할 때에는 운송인으로서는 송하인에게 그 항공화물 운송장 제시를 요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당한 항공화물 운송장 그러니까 항공화물 운송장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하인이 화물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운송인에게 항공화물 운송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도에서 항공화물 운송장은 처분증권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절대적 개념으로서의 처분증권성은 아니고요. 그 송화인이 그러니까 운송인의 대항 요건 관련해서 운송인이 보통 항공화물 운송장 제시를 요구하겠죠. 그 한도 내에서 처분증권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증권상에 표시된 운송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오직 그 증권을 가지고 하야 하는 선화증권과는 달리 항공화물 운송장의 처분증권성은 송화인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항공화물 운송장의 처분증권성은 말씀드린 대로 매우 제한된 것입니다. 이 선화증권은 이제 지시식으로 발행되고요. 운송물의 소유권을 하차하는 권리증권이고 운송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오직 그 증권을 가지고만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절대적 처분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항공화물 운송장은 그 설명드린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처분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것이죠. 자,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운송인은 수하인에게 통지하고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해서 운송과 관련한 재비용을 지급한 후에 운송물과 항공화물 운송장을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주의할 것은 이때 수하인이 항공화물 운송장을 운송인에게 제시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운송인도 운송물의 인도를 위해서 수하인으로부터 항공화물 운송장을 제시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증권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증권은 이제 인도증권성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항공화물 운송장은 운송물 인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증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증권성도 갖지 못하고요. 이 인도 청구권은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하인이 당연히 운송계약상 갖는 또 법상 갖는 우리 상법 또 바르샤바의 법상 갖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송하인은 운송물의 처분권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수하인에게 인도 청구권이 발생하면은 더 이상 송하인은 운송물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자, 운송인은 항공화물 운송장을 제시하면서 처분권을 행사하는 송하인의 지시에 따른 때에는 항공화물 운송장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해서 면책된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선화증권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제 항공화물 운송장은 면책증권성을 갖습니다.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그 선화증권이 발행되면 운송인은 절대적으로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해서만 물품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물품을 인도한 운송인은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 항공화물 운송장의 경우에는 이것이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권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항공화물 운송장을 제시하면서 처분권을 행사하는 송하인의 지시에 따르면은 면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면책증권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목적지에서 운송물을 인도받을 자는 말씀드린 대로 수하인입니다. 항공화물 운송장의 소지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에서 운송인이 항공화물 운송장의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공화물 운송장은 선화증권처럼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면책 관련해서도 어떤 그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당한 그 항공화물 운송장의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선화증권과 달리 절대적으로 이게 면책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책증권성이 매우 제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공화물 운송장은 요식증권이냐? 지금 바르샤바 협약에 보면 일정 기재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식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항공화물 운송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흠결이 있거나 멸시된다고 할지라도 운송계약의 존재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요식증권이다. 이게 별 의미가 없고요. 뭐 요식증권으로 보기도 좀 어려운 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항공화물 운송장은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인도증권성, 뭐 처분증권성 이걸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법상 지시식으로 발행할 수 있지만 거래 실제에서 대부분 기명식으로 발행된다고 그랬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통증권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에 그래요. 그것은 이제 항공운송의 신속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 항공화물 운송장을 통해서 운송 중인 운송물 권리를 뭐 전매한달지 그 이전하는 법상 실익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이 뭐 항공화물 운송장이 유통증권으로서 발전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은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우리 대법원 판례 2004년도 판례입니다. 2004년도 판례인데 이제 이 판례는 쭉 우리가 살펴본 뭐 항공 운송 중이란 개념이랄지 뭐 그러한 뭐 민법상 뭐 사용자 책임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쟁점이 된 사안인데요. 자, 우리 판례를 보면 2004년도 판례입니다. 쭉 뭐 우리가 살펴본 판례에서 나오는 그 문구들이 그대로 나와요.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법률 관계는 뭐예요?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이랄지 쭉 특별법으로서 이 국제 항공 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이 통일에 관한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협약을 보면 제 18조 2항 있고 이제 18조 2항에서는 18조 1항이요. 18조 1항에서는 손해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 운송 중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고 18조 2항은 항공 운송 중이라는 개념이 뭐냐? 화물이 비행장 또는 항공기상에서 운송인을 관리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운송인을 관리하에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안은 이제 항공화물이 광을 벗어나 보세장치장에 반입됨으로써 항공운송은 종료된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보세창고업자들이 화물을 항공화물 운송장 원본이나 운송 주선업체가 발행하는 화물 인도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이 있게 된 손해는 항공 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라고 할 수 없고 이미 보세장치장이 반입되어서 운송인 관리하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지금 수하인의 화물인도 청구권이 침해된 사례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창고업자들이 법에 위반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그러니까 750조 우리 민법 750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그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 운송 중 사고에 관한 뭐 책임 제한액이랄지, 그러니까 운송인의 책임 제한이랄지, 뭐 추정과실 책임, 뭐 이런 부분들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책임 관련한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업용 보세 창고업자는 공항에 도착한 항공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운송인을 위하여 화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운송인 및 그 국내 대리점인 운송 취급인에 대하여 통관이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화물을 수령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 운송인의 이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우리 항공 화물 인도 절차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경우 그와 같은 항공 화물이 입고될 영업용 보세 창고의 지정에 운송인 및 운송 취급인은 관여하지 아니하고 세관 혹은 실수입업자의 보세 창고가 지정되며 각 영업용 보세 창고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고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일반적으로는 운송인 및 운송 취급인으로부터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와 같은 화물의 보관 및 인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항공 화물 인도 절차상 운송인 및 그 국내 대리점인 운송 취급인은 영업용 보세 창고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자, 뭐 운송인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자,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뭐 책임 한도 얘기랄지, 이 바르샤바 협약상 그 책임 관련한 조항들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이제 보면은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보면은 그 영업용 보세 창구에 지금 이 물품이 입고되었는데 그 지정에 뭐 운송인 및 운송 취급인이 관여한 것도 아니고요. 보면은 보통 우리 통관 절차 관행상 이 보세 창고는 세관이 관리하거나 실수입업자가 보세 창고를 지정하고 그 물품을 관리하거나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 통관 절차상 관행이고 그렇다면은 결국 각 영업용 보세 창고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고 관리한다. 그러니까 운송인이나 운송 취급인과는 독립돼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운송인이나 운송 취급인의 사용자, 피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용자 책임할지 뭐 운송인, 운송 보조자, 운송인의 이행 보조자와 같이 뭐 책임 제한을 주장한달지 이럴 수 없다.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1996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이것도 역시 항공 화물의 인도 관련해서 뭐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 주선인이 공항에 도착한 수입 항공화물을 통관을 위하여 세관이 지정한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항공화물이 항공운송인이나 항공운송 주선인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입 항공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를 마친 데 필요한 항공화물 운송장 사본은 수하인용 항공화물 운송장 원본을 분실하거나 기타 사유로 제출할 수 없을 때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인정받은 사본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운송 주선인의 국내 대리점인 운송 취급인이 수하인용 항공화물 운송장 등 운송 서류를 수하인이나 통지처가 아닌 제3자에게 이미 교부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운송 취급인은 이제 여기에서 운송 주선인은 국내 대리점인데요. 운송 서류를 제3자에게 이미 교부해 버렸어요. 실수입업자에게. 그런 경우에 수하인에게 그 운송장 등을 교부하고 수입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운송 취급인으로서는 제3자에게 통관에 필요한 운송장 등을 교부하면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마치고 수하인의 승낙 없이 이를 보세 창구에서 반출하여 감으로써 수하인이 갖고 있는 수입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 사례는 제3자는 이제 실제 수입업자고요.
뭐 수아인은 뭐 명목상 수입업자인 것 같습니다. 이 실수입업자가 어떤 이유인지 뭐 이제 실수입업자 어쩌고 하니까 그 항공화물 운송장을 인도하였는지 뭐 이제 자세한 사정은 이제 이 판례 요지만으로는 알 수 없고요. 뭐 그런 모양인데 결국 그 어쨌거나 법상 지금 수아인은 인도 청구권 발생한 상태입니다. 목적물이 도착했고요. 그리고 이 운송 주선인은 이제 불법 행위랄지 뭐 계약상 책임이 있는 그런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운송 취급인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결여한 과실이 있으며 제3자가 운송 취급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운송장 등을 이용하여 통관 절차를 마치고 수입 물품을 반출하여 간 이상 그 운송장 등의 교부로서 운송 취급인이 제3자에게 수입 물품을 인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항공화물 운송장을 제3자에게 인도했지만 이게 무슨 소유권이 이전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운송 취급인 피고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뭐 여기 운송 취급인이 피고인지도 명확하지 않네요. 이게 뭐 대위 소송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러니까 지금 항변 운송 취급인이 화물 운송장을 그 제3자 이게 불법적으로 교부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선화증권도 아니고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항변하였는데 법원은 이제 그러한 주장과 상관없이 그와 같은 운송 취급인의 과실 행위는 결국 수아인의 수입 물품에 대한 인도 청구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가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보면은요, 위 제3자가 운송 취급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항공화물 운송장 등과 스스로 위한 수입 승인서를 이용하여 통과를 마치고 보세 창고에서 그 수입 물품을 반출하여 간 경우,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자네요. 운송 취급인은 운송장 등 교부 행위와 수화인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히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750조 이거는 지금 화물 운송장을 제3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뭐 소유권이 이전하였느냐 그런 문제가 쟁점이 아니고 결국 750조 750조 상의 그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채무불이행 책임이 적용될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정컨대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750조 불법행위 조항은 결국 그 법에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 법 위반 행위와 그 권리 침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이제 책임이 발생하는데요. 이 운송 취급인이 이게 실수입업자라고 하는 제3자에게 이 질이 안 좋은 자에게 이런 항공화물 운송장을 임의로 교부해서 이러한 교반 행위는 결국 그 수화인의 법상 화물인도 청구권을 침해하고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후반부 뭐 육사 운송 계약, 복합 운송 계약 부분에 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만 마치고요.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